식상협 산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얼굴을 보니 잘 못 지낸 것 같긴 한데 부었죠. 저희가 어제 거의 고된 노동의 흔적. 딱 한 두 달 됐어요, 그죠? 네. 한 만으로도 60일이 넘었으니까 두 달 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길다면 길고 좀 짧다면 짧고, 그지? 두 달 동안 쉰 게 어땠어요? 체감이? 진짜 시간이 순살같이 흘려가지고 벌써 가을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원래 여름 좋아 인간들은 가을이 올 때마다 계절을 타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우울한 상태입니다. 좀 더 쉬고 싶었어요? 아니면 방송을 좀 하고 싶었어요? 방송은 진짜 놀랍게도 의외로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분에게 이야기를 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시작할 거냐. 그건 아니죠. 제가 먼저 날짜를 잡았지 않나요, 처음에? 아니, 내가 그래서 먼저 방송 언제쯤 시작할 거냐 먼저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이제 해야지 이렇게 됐잖아요. 갑자기 자기 어필을 한다고 이렇게? 내가 먼저 이건다니까. 진짜야. 어쨌든 두 달 쉰 거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오면서 좀 감을 잃었을까봐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와서 좀 세팅하고 마이크 차고 하니까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 어때? 맞아요. 그지? 마치 지지난주에 녹음 끝내고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지냈나요? 그냥 항상 하는 것처럼 그냥 잘 지냈다가 아니라 진짜 두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일단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떤 게? 어떤 자격증을 땄고요. 그 직전에 시험 네.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격증 하나 늘었다. 그리고 뭐 여름 휴가도 갔다 왔나요? 휴가 못 갔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여행은 근근히 그래도 갔다 왔죠, 쉬는 날. 캠핑 같은 거? 캠핑은 안 가고 또 제가 새로운 취미가 생겨가지고 뭔지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갔다 왔습니다. 뭐 새로운 취미 혹시 뭔지 알 수 있나요? 아니 나중에 내가 나중에 되나요? 아니 무슨 취미가 이렇게 어쨌든 좀 근황을 잘 보낸 것 같네요. 네. 쉬면서 그럼 좀 만족을 했나? 쉬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녹음 안 하고 딱 쉬는 첫 주에 시간이 좀 남더라고. 뭔가 좀 노트북 챙겨가지고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뭐지 했는데 그런 게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는 게.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계속 녹음하면서 주말에 뭐 책도 읽고 대본 쓰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나름 주말에 바쁘게 지냈는데 난 또 그랬죠. 특히나 또 일도 하시니까 주말에. 네. 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주말에? 어때요? 근데 그거는 주말에 계속 학원을 다니느냐고. 사실 진짜 바빴어요, 이번 여름에. 거의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주 워크숍 이런 거 한다,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쫓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너무 바쁘게 보냈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걸 쉬지 않고 같이 했으면 아마 이분과 저는 이제 얼굴을 보지 않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그 스케줄을 너무 그런 걸 체크를 그런 걸 해도 약간 그 놓치는 게 있어가지고 시기를 정말 적절한 시기에 그걸 해가지고 아주 타이밍이 좋게 잘 쉬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주말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여유가 좀 생겼다 보니까 그게 좀 시간이 비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저기 고향 집에도 갔다 오고 직전에 여름이었으니까 여름 휴가도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기 남한강에 리프팅하러 갔다 오고 나름 여유를 좀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딱 쉴 때 좀 다른 일은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신기하기도 해요. 생각해보니까 딱 그 쉬는 두 달에 직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한 40일, 한 50일 뒤에 바로 따라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래서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저도 직장 다니면서 상 치러본 게 처음이었어. 그래서 새벽에 연락해서 공가 내고 새벽에 장례식 내려가서 밤새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서류 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또래 조부모가 살아계신 경우가 거의 없잖아.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좀 많다는 거거든요. 보면 주변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 좀 직접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상 치러 가다 보니까 또 같이 밤새는 엄마 아빠를 또 보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많이 늙었더라고. 그래서 좀 세월에 대한 거랑 삶이나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던 두 달이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사는 개인사고 방송은 또 방송이니까
혹시 그 쉬는 동안 뭐 계획했던 게 뭐 있어요? 뭐 안 하던 걸 좀 해야겠다거나. 이제 그런 시험 준비를 잘 해야겠다 막 그런 건 있었죠. 그러면 거의 목표를 다 이뤘네, 계획한 거를. 네. 좀 피곤했던 건 빼고는. 네. 간이 정말 피곤했습니다. 술도 많이 드셨군요. 네. 요즘에 저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책도 좀 읽고 평소에 안 하던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폭망이에요. 하나도 진짜 책도 오히려 안 읽게 되고 새로운 거 한 것도 없고 저기 오토바이 타고 좀 멀리 가가지고 저기 속초라든지 이렇게 동해 쭉 해가지고 좀 돌다가 오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7번국도 그 돌고. 근데 막상 쉬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 폭망했고 아무것도 새로 한 것도 없이 제 사람이 계획이 없어지니까 좀 나태지옥에 빠져가지고 좀 한량 모드로 살았는데 근데 저희 직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잘 지냈어요 추석은? 추석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집에 못 간다? 네. 그래서 전주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할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죠. 그 뭐 제사 같은 거 지내요? 제사는 아마 지냈을 겁니다. 나서 못 갔으니까 모르고. 저는 한 몇 평소에는 지내는 거지? 몇 년째 명절 제사를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제사는 아마 지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다 건강하시고? 네. 그럼 됐네. 가족들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 근데 그 이분도 약간 부모님이 약간 나이 들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갔는데 아빠가 되게 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시던 양반이었는데 갑자기 약한 소리를 하시길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의 흐름. 네.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에휴 이러면서 뭐 돈도 다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진짜 약간 할아버지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잘 눌러당기는 양반이? 막 이러면서 잘 좀 챙겨 드리세요. 약간 조금 갱년기는 지난 것 같은데 왜 갱년기 우울증 같은 느낌이 잠깐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럼 아빠랑 엄마를 이제 낱낱이 잘 챙겨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죠? 아니요. 연락 좀 자주 하시고 좀 하세요. 저는 저를 혼자 챙기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커다란 짐을 부모님께 짐만 안 돼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게 최고의 효과. 네. 좋네. 짐만 안 돼도 그게 어딥니까? 나도 이번에 그 고향 갔다 오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추석 전에 둘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원래는 항상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일이었잖아. 평생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집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 누나 나 4명 모여가지고 그냥 전 부쳐가지고 좀 조그맣게 제사 지냈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좀 더 단란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잘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녹음날이 더 다가온 건데 낱낱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대본 쓸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좀 재료도 사실 없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좀 급하게 좀 끄집어 봤습니다. 근황 토크는 좀 이쯤으로 하고 저희는 쉬는 거 없어요. 바로 이어가지고 오늘 복귀 방송으로 제가 준비해온 주제를 진짜요? 네. 저는 이런 근황 인사로 예고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바로 오늘의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복귀하고 개강 첫날인데 처음부터 또 너무 머리 아픈가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절대 내가 대본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쉬운 걸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인물이 누구냐면 낱낱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들어봤어요? 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혹시 기억나나요? 윤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는 자유 있죠? 프리덤. 그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고민하고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 들어봤죠? 기억이 진짜 이제 안 나네요. 그래? 그래? 그 좀 이름은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밀? 밀? 밀. 기억이 안 납니다. 앞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했던 그 배고픈 그 얘기가 뭐냐면 원문에서 어떻게 나오냐? 만족하는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밀이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자유주의자로도 유명하고 또 우리는 보통 공리주의자로 잘 알고 있거든요.
공리주의자 종에서도 밀은 보통 질적 공리주의라고 해가지고 위에 나왔던 말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아무리 배부르고 등따신 물질적인 만족을 얻어도 그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밀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간단히 보고 다다음 시간에는 그 자유주의자로서의 밀의 모습인 자유론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공리주의자로서의 밀의 모습인 공리주의론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할게요. 공리주의 뭐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벤담 들어봤어요? 벤담이요? 양적 공리주의의 벤담, 질적 공리주의의 밀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혹시 그런 부전공을 하셨나요? 철학을? 이거 윤리 시간에 나오는 건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 시기에 보통은 다 까먹고 막 이렇게 축적된 게 남지 않는데 대단한 윤리 선생님의 제자셨군요. 그냥 쓸데없는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기억에 남아있던 걸 대충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래도 그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다. 이거를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는 진짜 윤리 시간을 좋아했나 봐요. 어쨌든. 아닌가요? 아니면 윤리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거 아니야? 뭐? 그 50대 할아버지셨는데. 예. 어쨌든 윤리 시간에서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낱낱도 혹시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806년 5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6남매 중에 장남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집안을 넘어가지고 동네에서 천재로 유명했어요. 똑똑하다고. 이런 밀의 아빠가 누구냐? 제임스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제임스 밀이라고 하는 아빠도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학자였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학자였는데 당시에 좀 유명한 철학, 역사, 경제학자였습니다. 이런 유명한 학자 아버지의 자식이 오늘의 주인공 존 스튜어트 밀이고 아빠 밀이 어릴 때부터 이 아들 밀을 천재로 키우려고 계획을 딱 잡고 영재교육을 시작을 하거든요. 몇 살부터 시작하냐? 3살부터 아빠가 체계적인 교육을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까지 3살부터 가르치고 나중에 되면 라틴어 있죠? 로마 같은 데서 썼던 옛날 말인데 그런 것들을 원서로 직접 읽게 시키고 해석하게 막 시키기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아빠가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가 어린 10살도 안 된 3, 4살 아이한테도 막 무언가를 가르친 다음에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막 소리치기도 했대.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 같은 걸 만나는 거를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못된 또래를 만나가지고 지식 같은 것들을 잘못 배워올 거가 그렇다고 합니다. 교육적으로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가 공리주의의 신봉자였는데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공리주의라는 게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최신 학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또 다른 공리주의자의 아이콘이었던 벤담 나왔었죠, 잠깐? 양적 공리주의의 벤담의 친구이기도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인 존 스튜어트 밀을 이 벤담의 옆에서 막 가르쳐가지고 공리주의자로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학교도 안 보내요. 자기가 학자다 보니까 집에서 직접 아빠가 아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밀의 나이 8살이 되면 라틴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라틴어 원서를 책으로 읽고 또 플라톤이 있죠? 플라톤의 책 같은 것들을 원문으로 막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8살 때 생각해보면 구구단 같은 것도 겨우 외우고 하는데 밀은 그때부터 그거를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를 잘 습득했던 걸 보면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언어를 배울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암기 같은 거죠. 그런 지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나가지고 현대에서 추측하기로 당시에 IQ가 한 180 정도 되는 천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아빠가 아들한테 어떤 것도 시키냐면 네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직접 동생들에게 네가 배운 거를 한번 가르쳐봐 라고 시키기도 하는 걸 보면 단순히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위아래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했던 걸로 보여요. 밀의 나이 12살이 되면 대수학 있죠? 좀 높은 고등 수학이랑 프랑스어까지 배우게 되고 이게 다 누가 가르친 거라고? 아빠가 가르친 거예요, 직접. 상황이 되게 좀 재밌죠? 밀이 자기가 태어나기 자체를 똑똑하게 태어나기도 했는데 뛰어났던 학자였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도 조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었던 거기도 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아빠가 무언가를 가르쳤다고 해봐. 근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면 그냥 배울 수가 없죠. 근데 밀은 그 어린 나이부터 그걸 다 이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흡수를 해버리니까 아빠의 기대치가 점점 좀 올라갔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악순환 같기도 하고. 이런 미래 어린 시절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난다 같으면 3살부터 조기교육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약간 미리 새싹부터 그 떡잎부터 좀 다른 그 그 몸을 보여주니까 약간 부모님의 기대가 높아진 거잖아. 나는 그냥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게 약간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지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이해가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천재잖아요 그러면. 혹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난 건가요? 아니 그냥 방금 생각한 거야? 왜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조금 정신적으로 되게 각박했을 것 같다,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래 자서전을 읽어보면 실제로 난다씨 말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남들도 나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억압된 상태에서 막 집에서 죽어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다고 했잖아. 아빠가 친구를 못 만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 또래 애들은 집에서 이렇게 공부만 죽어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맞췄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남들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좀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행복의 조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밀은 어떻게 보면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하면서 그냥 살았던 거야. 진짜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을까. 일부러? 처음부터 계획을 다 짜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했던 어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자서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는 해요. 난 한 번도 소년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억압되고 불행한 유년 시절 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하면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고, 이런 제임스 밀 아빠와 아들이었던 스튜어트 밀의 관계를 좀 떠올려 보면 전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생각이 난다면 조선의 왕이었던 영조랑 사도세자 이야기 알죠? 네. 사도세자도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 똑똑한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책도 잘 읽고 책 읽는 걸 막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아빠였던 영조가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막 기대감에 차가지고 사도세자를 엄청 억압을 해요. 공부만 시키고 책 안 읽고 놀고 있으면 막 혼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자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세력까지 엮이게 되면서 사도세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됐죠? 뒤지의 가채자. 아빠가 뭐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자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한데 사도세자와의 밀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세자도 밀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왜 사도세자는 비극을 맞았고 오늘의 주인공은 밀은 위대한 학자로 컸을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밀은 좋았어요. 사도세자는 나도 알겠지만 나중에 영조가 마치 막 아들을 질투하는 것처럼 왕따 시키기도 하고 정치적인 입지를 줄여버리고 신하들 앞에서 실제로 아들을 막 망신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부자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건데, 아빠 밀과 아들 밀은 그렇게 좀 강압적인 학업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공부 이외에 토론이라거나 소통을 되게 열심히 해요.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인 것 같은데 아빠랑 토론을 특히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혼낼 땐 혼내더라도 아들이 무언가 요구를 하거나 아니 부탁을 하면 그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단순한 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좀 어떻게 보면 주제를 던져놓고 서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현대식 관점에서 약간 뭐 토론식 수업?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나는 소년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헌신적인 교육에 대해서 고마움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아빠랑 같이 아침 먹기 전에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대.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아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조와 어떤 좀 다른 점이 아들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느낌이겠죠.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본론으로 돌아가면
시간이 좀 흘러요. 1813년이 되면 아버지가 믿고 따르던 공리주의의 아이콘이었던 벤담의 옆집으로 직접 이사를 가서 이 벤담 밑에서 공부도 배우고 프랑스 유학도 가고 합니다. 미래 나이 16세가 되면 신문에 직접 장문을 해가지고 막 기고 같은 것도 하고 1823년 그의 나이 17살에 동인도 회사 들어봤죠. 네. 그 동인도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원래 아빠는 아들을 좀 천재로 키우고 싶었다 했잖아. 그래서 좀 변호사 같은 좀 고위 직급을 좀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맞이었던 밀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 그래서 동인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엄청 잘하는 엘리트였다고 해요. 이렇게 동인도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약간 인도 입장에서 너무 나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나쁘고 뭐 당시에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라거나 어쨌든. 자신의 어떤 대영 제국에 대한 그런 사상이 좀 꼽혔다 보니까 어떨 수 없는 미래 시대적인 한계였다고 보면 되겠죠. 네. 나중에 또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현대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비판점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어쨌든 엘리트로서 일도 잘하고 똑똑한 밀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터져. 어릴 때부터 어떤 타인과의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 이외에 정서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26년 그의 나이 20살 때 신경쇠약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을 엄청 심하게 앓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가게 돼요. 이런 거 보면 유년 시절에 진짜 사회화라든지 정서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빠는 아들한테 어떤 입장이었냐면 신학이라거나 예술 같은 것들을 싫어하고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술 같은 거 다 쓸데없고 낭비니까 넌 그냥 책만 읽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미리 자랐겠죠. 근데 크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 거야. 예술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나 만족감 또는 뭐 거기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성장점 같은 게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울증을 앓다가 그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뒤늦게 예술이나 소설 같은 거에 빠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연극이나 시 같은 것들을 읽고 지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좀 자가치유를 하게 됩니다. 잘 극복을 어떻게 했나 봐요. 똑똑하다 보니까 1830년이 되면 그의 나이 25살에 운명적인 만남 헨리엇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헨리엇이 당시에 이미 아이를 둔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미래 친구였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일러 집에 놀러 갔다가 테일러의 아내인 헨리엇을 만난 거지. 근데 이 헨리엇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여성들과 좀 다르게 정치적으로도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예술 분야에 되게 뛰어난 사상가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술 분야에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 헨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좀 지적인 여성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흠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남의 아내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정서적으로 사랑에 혼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사랑이야? 짝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불륜 관계까지 가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상류층에서 스캔들이 나가지고 미래 집안에서도 유부녀랑 만난다고 하니까 막 반대가 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지금의 단순한 관점으로 보기는 좀 힘든 게 당시에는 막 정략거래원 같은 거 해가지고 각자 애인을 두고 살기도 하고 또는 뭐 살롱 이런 데서 사교 현장에서 바람나기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에 또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헨리엇의 원래 남편이었던 테일러도 점점 부부관계가 소원해져가지고 별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밀과 헨리엇이 점점 더 교류가 잦아지고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게 됩니다. 1832년이 되면 그의 나이 27세에 그의 스승이었던 또는 당대의 최고 학자였던 벤담이 죽게 되고 벤담 이름은 기억나요 혹시? 아니 그 이름을 진짜 처음 듣는 거야. 벤담이라고 양적 공리주의의 어떤 아이콘인데 혹시라도 네이버에 사진 같은 거 찾아보지 마세요. 그 사진 찾아보면 찾아볼래. 보면 밤에 잠 못 자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벤담이 공리주의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리주의의 진심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공리주의가 말 그대로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뭐야? 그러니까 진짜야? 그게 미라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남나? 좀 쓸데없는 얘기니까 짧게 해볼게.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학자로서 최대한 사회에 이익을 많이 주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이론을 발표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죽고 나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뭐 해부를 해가지고 해부학적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나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전시를 해.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을 전시하라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야. 나 찾았어. 이미 보고 있어? 아, 보지 말라니까. 어쨌든 왜 그랬냐면 내 모습을 보고 후대 학자들이 점점 뭐 학문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생각나는 게 그 허준의 스승이 내가 죽으면 나 죽어라. 그 TV 드라마 허준 MBC. 근데 자기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벤담은 진심으로 공리주의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방부처를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모가지가 썩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밀랍 같은 걸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그리고 이 부패 방지에 실패했던 얼굴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마네킹 옆에 똑같이 전시를 해. 그래서 남나씨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실제로 벤담의 마네킹 옆에 전시되고 있었던 실제 벤담의 어떤 반쯤 썩은 얼굴이었고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기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약간 포토존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도둑을 맞은 적이 있나요, 이 머리를?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은 따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벤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그런 거에 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나의 표정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게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 진짜. 근래 이렇게 놀란 적이 없는데. 밤에 꿈에 나올까봐 좀 아니 무섭긴 한데. 위에는 그 정상적인 사진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 내리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쳐다보지 마라 그랬잖아.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뭐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1836년이 되면 그의 나이 31살 때 존경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요. 1849년 그의 나이 44살에 아까 사모하고 있던 헨리엇이 있다고 했죠. 그 헨리엇의 남편이었던 테일러가 죽게 돼요. 그리고 약 2년 뒤에 그의 나이 46살에 늦게 헨리엇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해. 7년쯤 뒤쯤에 프랑스로 여행 갔다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헨리엇이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프랑스 아비뇽 근처에 묻고 평생 그 근처에서 집을 짓고 지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1854년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고 1856년 그의 나이 51세에 동인도 회사의 부장으로 승진을 해. 당시에 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좀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약 2년 뒤 그의 나이 53세 때 동인도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그대로 은퇴를 하고 저술 활동에 전문연하게 됩니다. 제가 동인도 회사에 몇 살이 들어갔다 그랬죠? 기억나요? 17살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53세까지 일을 거기서 계속 근속을 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옮긴 게 한 3-4번 되거든요. 근데 밀은 한 회사에서 35년 동안 다닌 거니까 대단하죠. 요새는 진짜 그런 사람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 한 가지 일을. 또 한 직장에 35년 동안 다녔다는 게 좀 대단한 것도 같고 거의 동인도 회사 지방령이라 보면 되는데 이때쯤 헨리엇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딱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학문을 하다가 1856년 그의 나이 60살에 웨스트민스턴이라고 하는 지방의 하원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나간 거죠. 그치, 기승전결이 완벽한 사람이 있네. 근데 공직은 하고에 네. 밀은 근데 그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처음에. 학자뿐만 아니라도 되게 근데 주위에 감명을 주다 보니까 주위에서 나와달라고 부탁을 엄청 해.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굽신거리고 펴들려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건을 내거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나는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 신념대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선거 운동에 대한 비용을 전혀 쓰지 않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설을 딱 한 번만 하고 실제로 당선이 돼버려. 자신의 어떤 소신을 지키면서도 주위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냥 물타기 해가지고 바로 당선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임기를 지내면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활동을 했냐면 되게 급진적인 사상을 전파 많이 하거든요. 당시에 노예 해방 운동 같은 것도 하고
흑인 학살범에 대한 백인 주인들을 막 소송에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재판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또는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이제 정치에 나올 수 없던 시대였거든요. 정치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여성 참정권 같은 것도 주장을 하고 되게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진보 사상을 펼치는 거지. 그래서 여성 참정권에 대한 실제 법을 상정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헨리엇이 있다고 했죠. 헨리엇이 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학자가 헨리엇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헨리엇이 당시에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뭐 여성 인권,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좀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못하고 가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미리 이어받아가지고 정치에서도 실제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미리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여성의 예속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여성 인권 운동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당시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 다음 선거에서 그런 좀 급진적인 사상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실제로 정치할 때 욕을 엄청 얻어먹고 바로 당선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선거에서 떨어지고는 이후는 진짜 전문적인 학자의 길만 걸어가면서 책도 많이 내고 공부도 많이 하다가 1873년 그의 나이 67세에 장수하셨다 그러죠. 5월 8일이었거든요. 당시에 또 미리 또 특이한 게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곤충 같은 거를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요. 곤충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 파브르. 알고 있네? 당시에 그래서 파브르를 실제로 프랑스 아비뇽에 살았다고 했잖아. 미리 아내를 묻었던 무덤 근처에서 거기서 파브르랑 열심히 곤충 관찰하고 막 책도 쓰고 하다가 5월 8일 6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자유, 공리주의, 어떤 정치적 소신 같은 걸 평생 지키면서 살았던 오늘의 주인공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생애였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은 계속 이분이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진짜 약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고 그 벤담의 머리가 아직까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또 보다 보면 또 적응이 되는 게 그 사람이 뭐 그걸 알고 그렇게 부탁하진 않았을 테니까 당시에 어떤 열악한 기술력과 또는 자신의 어떤 신념이 만들어낸 어떤 처참한 결과가 아닌가. 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내가 자꾸 배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는 안 배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밀은 그냥 양적 공리주의 어떤 공리주의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한 차이를 지적하려고 했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좀 깊게 파고들다 보면 현대의 어떤 민주주의라거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엮이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공리주의랑 엮이는 거야. 최대 다수가 선택한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공리주의 시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럼 벤담 머리 또 나오나요? 벤담 머리는 나오진 않겠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뭐 자신이 있으면 내가 평소에 공포 영화 좋아한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굳이 찾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낮낮 주제를 아주 재밌게 듣고 또는 또 다다음 주에 자유주의자 미래 모습인 자유론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끝낼게요.